Rose odorose, violette, gratiose. Rose odorose, violette, gratiose, violette, gratiose. Voi mi state vergognose, meccias cose fra le foglie esiltate, le mie voglie che son troppo ambiziose, esiltate, le mie voglie che son troppo ambiziose. Rose odorose, violette, violette, gratiose. Rugiadose, odorose, violette, violette, gratiose. Violette, gratiose. Voi vi state vergognose, meccias cose fra le foglie esiltate, le mie voglie che son troppo ambiziose, esiltate le mie voglie che son troppo ambiziose. Rugiadose odorose, violette, violette, gratiose. Rugiadose odorose, violette, violette, gratiose. Violette, violette, gratiose.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과 노래와 그리고 피아노 렉처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알레산드로 스칼라티의 레 비올레테, 제비꽃이라는 노래인데요. 1694년이에요. 아주 수줍게 핀 제비꽃이 수줍게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제비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자, 제비꽃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잘 보면 여기에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확대한 사진까지.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제 친구 메조소프라노 제 친구 무덤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치 오늘을 정말 준비한 것처럼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찍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제가 확대한 사진까지 남겨놨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제비꽃은 땅에 붙어서 정말 존재감 없는 그런 꽃이에요. 이 스칼라티의 노래에서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수줍게 노래를 하냐면은 이 당시는 이미 벌써 프랑스 혁명 있으려면 100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였으니까 귀족 여인을 사랑하는 낮은 신분의 남자가 그렇게 이제 자기를 질책하듯이 제비꽃에 자기를 비유하기도 하고, 제비꽃이 질책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제비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수줍게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라는 게 경계가 있나요? 마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고 이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 권력에 딱 물려가지고 감히 내 개인을 내세울 수도 없고
감정을 그렇게 표현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역시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선두주자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다양한 감정들이 본물처럼 나와서 오페라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되게 됩니다. 이 곡도 역시 오페라에 속한 곡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는 거죠.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감정 표현을 하면서 그래갖고 오페라가 대유행을 해서 너도 나도 오페라를 짓고 상영이 되고 한 번 상영되고 망한 오페라들도 많고 막 꽃이 피었다 지었다 하는 것처럼 오페라가 피었다 지었다 너무너무 유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곡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남아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후에 1885년에 파리조티라는 작곡가가 그 곡들 그 사람들이 즐겨 불러서 남은 곡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찬을 했어요. 그 편찬한 곡의 곡집의 이 제목이 아리에 안티케. 무슨 말이냐면 안티케라는 건 앤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앤틱 노래들, 옛 노래들.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앤틱. 앤틱하면 우리가 되게 귀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서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시대 음악들은 오늘날의 음악과 정반대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편찬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옛날 시대의 노래는 어땠다는 거냐 하면 순수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달콤한 평안을 주는 진짜 달콤하고 평안하다는 그런 감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정반대인 1885년의 음악은 신경질적이고 덜컥거리고 그리고 난폭하다. 저게 지금 제가 한국말로 이걸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한데 뉴라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jerky하고 full of violence. 근데 우리가 지금 150년이 또 지났잖아요. 2024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1885년의 음악이 그렇게 뉴라틱한가요? 우리 지금이 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어느 시대나 그 옛날 시대를 더 동경하면서 추억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1695년의 노래였잖아요. 방금 들으신 노래가.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페라 반주로 다른 악기들이 반주를 했던 건데 파리조티가 피아노로 편곡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편곡을 해놓은 건데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노래는 말에다가 선율을 붙여갖고 노래를 우리가 하잖아요. 말하고 선율이 한 쌍이 됐으면 됐지 왜 또 다른 짝을 그렇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주를 꼭 우리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어린 아이가 여기 손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기가 노래하면 어떡하나요 우리? 박수를 쳐주잖아요. 장단을 맞춰주고 또 우리가 술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젓가락이라도 두들기잖아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젓가락. 그러다 더 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노래방으로 가죠. 노래방을 가면 이제 막 화음도 나오고 장단뿐만 아니라 화음에다가 조명도 있죠. 탬버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늘 다른 짝을 또 원한다는 거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기 전에도 많은 악기들이 이 노래의 짝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고대부터 있던 악기는 제가 주로 리라와 루트, 수건과 비파.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데 수건과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나팔로는 불면서 노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노래할 때 쓰는 악기는 현악기처럼 현악기겠죠. 그러면 이 리라가 이제 수금인데 리라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많이 썼고요. 다윗은 사실 시인이자 노래를 그 시편을 자기가 직접 노래했고 그다음 수고를 굉장히 잘 연주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해요. 그러니까 시인이자 가수이자 반주자 1인 3역이에요. 옛날에는 다 저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예요, 하나. 시와 음악과 반주가 하나예요. Oh, crystal tears, like to the morning showers.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노래하면서. 그런데 저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노래를 하느라고 반주는 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래 다 한 다음에 중간에 쉴 때 반주를 조금 이렇게 튕겨주고 아니면 노래하면서 이렇게 화음을 조금 해주고 뭐 그 정도 이상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 두 악기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줄이 있죠. 현악기죠. 뜯죠. 관악기로는 노래하면서 못하니까 뜯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네? 뭘까요? 가슴에 이렇게 안고 하지 않나요? 가슴에 이렇게. 네. 저는 저 악기가 꼭 아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린아이 안고 하듯이. 엄마가 노래하고 아이가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유롭지가 못하죠.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어린애를 이제는 걷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악기가 생겼어요. 그것이 하프시코드예요. 하프시코드라는 거는 사실은 똑같은 리라와 비파와 수금과 같은 원리예요. 줄을 뜯는 건데 이제 줄을 길게 눕혔어요. 그리고 더 길게 만들고 더 많은 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음을 연주할 수 있고 더 크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좀 개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리시킨 거예요. 내 가슴에서 떠나보냈어요. 아이를 떠나보내듯이. 그게 바로 하프시코드인데 역시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이태리 사람들이 이거를 발명했어요. 자, 이 뒤에 보면 여기 얘네들을 플래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줄을 뜯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길게 이렇게 세워서 하던 거를 눕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건반을 누르면 건반 뒤에다 플래트럼이라는 기타의 삐꾸 같은 거예요. 왜 손 대신에 손이 아프니까 삐꾸를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플래트럼이 대신 삐꾸 아닌가요? 다른 용어 같아요. 맞죠? 삐꾸.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어. 피크예요? 네, 피크요. 네, 걔처럼 플래트럼이 삐꾸의 역할을 하면서 손이 아프니까 피크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건반을 누르면 기계 장치가 이제 뒤에서 그 누른 건반의 줄을 뜯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기계의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죠. 그리고 더 많은 음을 그리고 또 동시에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개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래할 때 훨씬 더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겠죠. 반주자는 또 반주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노래할 수 있죠.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어린애 신경 안 써도 되고 알아서 뒤에서 다 연주하고 있죠. 저 연주하는 사람은 또 막 오너멘테이션이라고 그 장식음도 넣고 이러면서 연주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아직 아이가 그렇게 크지는 못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줄을 뜯기 때문에 소리가 금방 없어져요. 사라져요. 노래는 뮤직하면서 소리를 막 지속하는데 나는 띵띵띵띵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띵띵 거리는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소리가 나니까 막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채우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흠이 있다면 소리의 강약 조절이 안 돼요. 다 이거를 뜯어야 되니까 손으로 뜯으면 그래도 막 세게 뜯고 좀 덜 뜯을 수 있지만 이건 기계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량 조절이 안 되니까 노래는 막 뮤직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태리 사람들이 또 더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이태리 사람들이 새로운 악기를 획기적인 악기를 발명한 게 바로 피아노예요. 피아노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모토로라 핸드폰 여러분 그 무기 같은 핸드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스마트폰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똑같은 전화기지만 똑같은 건반 악기지만 이거는 피아노는 너무나 훨씬 더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소리를 길이를 좀 더 지속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음량 조절 크고 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 그렇죠? 피아노 근데 이제 우리가 피아노라고 피아노도 낼 수 있고 포르테도 낼 수 있고 그거를 점진적으로는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혁신적인 악기를 발명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1700년 경에 처음 이제 이태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막 너무 이거는 이제 뜯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해머를 아까 그 삐꾸 같은 플렉트럼으로 뜯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해머라고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반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내가 세게 두드리면 센 소리가 나고 내가 살살 두드리면 약한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달 같은 걸 내서 이렇게 음을 이을 수 있게 그런 장치도 만들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치 우리 핸드폰도 1세대부터 15세대까지 지금 아이폰은 나왔고 갤럭시는 뭐예요? 20년 뭐 하여튼 그 세대가 계속 진화하듯이 피아노도 150년 이상을 지나서 1800년대 한 1870년까지 계속 개량이 돼요. 나 중간에 막 철제 프렌 철이 산업혁명의 그 상징인 철이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서 튼튼해지고 그럼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이제 모차르트 시대 한 1770년쯤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그러면 이제 모차르트는 신이 나요. 모차르트는 야 내가 저 노래에다가 저 피아노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냥 띵띵띵띵 거리는 악기 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모차르트는 또 이야기꾼이고 오페라의 오페라가 가장 그 모차르트한테 어울리는 그 장르였던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차르트가 똑같은 제비꽃을 썼는데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이제 들어보실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여기 제비꽃에 똑같아요. 제비꽃 아직이요. 아까도 수줍은 제비꽃인데 여기도 역시 제비꽃은 수줍어요. 그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심평 그런 느낌이 이제 나게 제비꽃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비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비꽃이 이렇게 제비꽃은 땅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소녀가 오는 거예요. 소녀가 오는 발걸음도 이제 피아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스타카토로 가볍게 칠 수도 있고 이거는 물론 하프시코드로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프시코드로 할 수 없었던 거를 결정적으로 소녀가 와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기서 이렇게 오면서 노래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녀가 노래하는 걸 피아노가
제가 지금 제비꽃은 보라색으로 표현했고 소녀는 빨간색 하트로 표현했거든요. 네, 제비꽃이 왜 저렇게 갑자기 슬퍼졌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그녀가 내가 제일 예쁜 꽃이면 좋겠다. 그러면 그녀가 나를 딱 뽑아서 나를 딱 알아보고 제일 이쁜 꽃을 뽑을 거 아니에요. 뽑아서 그녀 가슴에 안고 15분이라도 15분 단 15분만이라도 그냥 가슴 속에 안겨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자 아이고 짜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걸 피아노로 이건 음량을 다르게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를 한 마디 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짜잔 한 다음에 그녀가 온다 진짜 온다 그냥 발걸음 소리가 뻥뻥 하고 와요. 근데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뽑아서 안기는커녕 밟아버려요. 이런 게 다 피아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밟았으면 어떻게 해요? 으스러져서 죽겠죠. 그러면 또 죽어요. 리타르도 느려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죽어도 기뻐요. 다시 장조가 돼요. 그 다음 화음이 나는 그래도 그녀의 발에 밟혀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원래 이게 사실 괴테의 시예요. 괴테의 시였는데 모차르트가 여기다 손을 대는 거예요. 시에다. 모차르트는 음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극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시를 막 마음대로 이 뒤에다 불쌍한 제비꽃 여기까지가 제비꽃 이야기였어요. 귀여운 제비꽃 이야기였어요. 이걸 붙인 거예요. 만약에 괴테가 이걸 알았다라면 어땠을까? 아니 감히 괴테 이 정도로 모차르트는 극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불쌍한 제비꽃 하면서 옛날 그 하프시코드 소리를 오페라의 레치타티브라고 말하듯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하프시코드가 드르릉 그거를 피아노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말 너무 많은 표현들이 숨어 있고 마치 한 편의 미니 오페라, 미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아직도 그 오페라의 그늘에서 이태리 오페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노래는. 그렇지만 많은 피아노 덕분에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이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Ein Weibchen auf der Wiese stand, gebückt in sich und unbekannt. Es war ein herziges Weibchen. Da kam ein junge Schäferin mit leichtem Schritt und unterm Sinn daher die Wiese her und sang. Ich nur die schönste Blume der Natur, ach nur ein kleines Weilchen, bis mich das Liebchen aufgepflückt und an den Busen gedrückt. Ach nur ein Viertelstündchen lang. Das Mädchen kam und nicht in Acht das Veilchen nahm. Trat das arme Veilchen. Es sang und starb.
영향권이 영향이 계속 이어져 갔는데 이태리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저걸 떠올려 봤어요. 오솔레 미오. 그 태양 그 태양이 눈부신 나라. 그리고 드넓은 바다가 있는 나라. 그 지중해성 기후로 굉장히 이렇게 태양과 바다가 발달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자기의 감정도 밖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격이 굉장히 밝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좋아하니까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나라죠. 그래서 성악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이게 성악이 발달하는 건 꼭 그렇게 감정 열정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음 구조 때문에 그 언어 구조에도 영향이 있어요. 모음이 발달한 나라예요. 이것도 읽어보면 오솔레 미유 다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노래하기 참 좋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밝게 앞으로 딱 소리가 앞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반면에 독일을 한마디로 뭘로 할까 했더니 슈바르트 검은 소. 저게 독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저 그림을 해봤어요. 숲이 굉장히 우거지고 그 숲이 다 태양을 가리죠. 독일인은 예로부터 숲의 전사들. 야만이 게르만족이 굉장히 숲속에서 맨날 이렇게 싸움 잘하고 그런 야만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제일 늦게 그 문화도 제일 뒤처져 있었고 그랬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이태리의 태양빛이 독일에 비추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숲을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노래를 시작을 해요. 사실은 독일도 저것도 읽어보면 슈바르츠발트 뚝뚝 끊기잖아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노래하나, 독일어는 노래하기 힘들다, 이런 선입견이 널리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음도 굉장히 격하죠. 막 이런 자음들로 뚝뚝 끊기니까 저기 동문과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는데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나중에 그냥 긴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그리고 막 어둡고 거칠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도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베토벤이 시작했어요. 이게 아델라인이 1795년이면 25살 때예요. 22살에 비엔나로 이제 유학을 가죠.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참 불우했던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22살 청년이 가서 살리에리라는 이태리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이태리 벨칸토 스타일을 이제 배우게 돼요. 살리에리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모차르트의 그 습적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참 좋은 선생님이었고, 슈베르트도 살리에리한테 배웠고, 굉장히 유명한 그 비엔나를 주름잡던 음악계의 거물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그 벨칸토라는 말은 벨칸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아름답냐면 이 모음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된 그런 선율상,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을 쓰게 됐죠. 아델라이드라는 곡을. 처음부터 이렇게 돌체라고 써 있는데요. 저기 돌체는 부드럽게 노래 부르라는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설정했어요. 베토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으실 줄도 모르겠는데 멜로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다 쳐드리고 싶은데 소나타 같은 것도 칠 때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멜로디가 없고 그냥 전부
많이 쳐주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멜로디를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멜로디를 작곡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더 큰 그림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작은 그런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포 조직들을 이어서 벽돌을 쌓아서 견고한 집을 짓는 데 더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기악 작곡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베토벤 마음속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요.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더 아름답게 쳤어야 했는데, 네, 저는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 이거 뭐 이런 스프링 소나타 같은 거. 그다음에 하여튼 이 스프링 소나타 그 멜로디는 정말 아름답고 그럴 선율들을 베토벤이 여기저기 피아노 소나타 뭐 느린 악장 이런 데도 이렇게 벨카트 스타일의 선율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실 때 베토벤한테 이런 사실은 심성이 있었지. 막 저는 베토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저런 심성들이 이렇게 많이 가리워지고 그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참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노래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거를 이제 박흥 선생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레가토로 이제 불러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레가토 라인이 이렇게 노래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가 더 발달해서 이제 가사가 이제 독일적인 이제 시가 이제 등장해. 마티손이 썼는데요. 이 시는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혼자서 아인잠, 내가 혼자서 너의 친구는 이 봄의 정원을 이렇게 거니는데 봄의 정원은 이런 마법의 빛이 막 비추는 봄의 정원. 그 빛 속에서 이제 꽃이 이제 막 맞죠? 그렇게 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빛이 마법 같은 빛이 비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이 들어오는 거고 그 꽃이 아델라이드의 꽃인 거예요. 아델라이드는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보라색 꽃인데 야생화라고 해요. 아델라이드 꽃. 근데 아델라이드가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자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겹쳐지면서 계속 나와요. 사실 우리는 모르죠. 시인만 알겠죠. 근데 제 생각,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꽃을 봤을 것 같아요. 아델라이드 꽃을 보니까 그녀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형상이 여길 가나 저길 가나 그녀의 형상이 릴트니스 그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델라이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아델라이드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신비한 빛에 이제 들려서 이 봄의 정원을 혼자서 쓸쓸히 거니는 것을 이렇게 이제는 옥타브로 더 깊게 피아노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다 전부 여기서 놀았거든. 5옥타브밖에 안 되던 피아노 이제 6옥타브 반이 되고 더 이렇게 넓어지면서 더 피아노의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연타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건반이 빨리 올라와야 또 그 다음 음을 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을. 연타가 가능하게 피아노가 계속 개량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바람 소리도 낼 수 있고 물결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가능하게 피아노가 계속 개량이 되고 또 역시 컬러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똑같은 레가 이게 여러분 아시는 레인데 이게 처음엔 이렇게 났던 게 그 다음엔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점점 어둡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좀 더 어두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아벤트
그 저기 저녁 바람.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 지는 거를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컬러링을 하면서 이렇게 베토벤이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델라이데 계속 불러요. 아델라이데 또 아델라이데. 원래 마티스는 이 전체 곡에서 아델라이드를 4번 썼는데 베토벤은 몇 번을 썼을까요? 우리의 불굴의 베토벤은 14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배도 더 그렇게 아델라이드를 정말 대단한 베토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을 나올 때마다 달라요. 아니가 처음에는 그다음에 나올 때마다 아델라이드를 다르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막 격해졌어요. 앞으로도 이제 한 2번 더 부르고 이게 7번째 아델라이드.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포르테로 이제. 그러고 딱 음악이 멈춰져요. 아델라이데. 그러면 딱 음악이 멈춰져요. 이제 격해졌어요. 멈춰지고 난 다음에 음악이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되거든요. 알레그로 몰토는 아주 빠르게, 아까는 느리게 천천히 걷다가, 그리고 박자도 바뀌어요. 4분의 4박자 한 마디에 4개가 있다가 두 개씩으로 더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템포도 빨라지고 흐름도 빨라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사를 보면 알겠죠? 한때 근데 갑자기 놀랍게도 언젠가 무덤에서 꽃이 필 것이다. 무덤? 갑자기 왜 무덤이 나오죠?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면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다 타버린 재에서, 내 심장이 다 타버린 재의 무덤에서 꽃이 피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좀 시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200원 주면 뭐 껌 하나 주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서 정말 쿠팡에서 뭐가 더 싼가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마음속에서 정말 이 무덤을 뭐냐 하면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사랑이라는 노래 아세요? 달 대로 다 다시오 다다 말진 부디마소.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데가 없는 일. 저희 아버지가 전에 저보러 너 빨리 저 굉장히 반주자로 부려먹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부르시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은상 씨의 풍납파 작곡인데,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데가 없어. 다 타야지 그게 사랑이다. 그 시하고 딱 매치가 되면서 완전히 다 타버리면 그때서야 꽃이 핀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델라이데가 떠났겠죠. 그러니까 외롭게 거닐고 아델라이데가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내 가슴은, 내 심장은 다 타버리고 이제는 꽃이 피는데 꽃이 피기가 어려워요. 계속 또 아델라이데. 이제는 아델라이데 마지막으로 제일 길게 5마디 동안 아델라이데 오르테시모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도 2번째 카만도라고 써있는데 그건 캄이란 뜻이에요. 평온해졌어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끈질긴 베토벤이에요. 정말 끈질겨요. 베토벤은 끝까지 정말 물고 늘어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토벤의 음악을 그 말기까지 가서 다 들으시면 정말 인간의 그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놔요. 캄. 그래서 피아니시모로 아델라이데. 이제 아델라이데를 보내줘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제 가사를 띄워드릴 거니까 이제 여러분의 해석을 마음속에 쿠팡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해석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아델라이데를 떠올리시면서
vor friedlichen Sommerlicht und Flossen, das durch wackelnde Blütenzweige zittert. Adelaide, im gespiegenden Flut, im Schnee der Alpen, in des sinkenden Tagesgoldsgewölken, im Gefilde der Sterne strahlt dein Bildnis, Adelaide. In des sinkenden Tagesgoldsgewölken, im Gefilde der Sterne strahlt dein Bildnis, dein Bildnis. Blütchen im zarten Laube flüstern, Silberglöckchen des Mais im Grase säuseln, Wellen rauschen und Nachtigallen flöten. Wellen rauschen und Nachtigallen flöten. Silberglöckchen des Mais im Grase säuseln, Wellen rauschen und Nachtigallen flöten, und Nachtigallen flöten. O Wunder, ein Fried auf meinem Grabe. O Wunder, ein Fried auf meinem Grabe. Eine Blume, die Asche meines Herzens, die Asche meines Herzens, deutlich schimmert, auf jedem Purpurblättchen, auf jedem Purpurblättchen. Adelaide, Adelaide, einst, o Wunder, einst, o Wunder, entblüht auf meinem Grabe, eine Blume der Asche meines Herzens, der Asche meines Herzens, deutlich schimmert, auf jedem Purpurblättchen, auf jedem Purpurblättchen. Adelaide, auf jedem Purpurblättchen, auf jedem Purpurblättchen. Adelaide.
아이들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꽃이 핍니다. 독일어 거칠고 어두운 독일어가 노래하기 힘들다는 그런 선입견과 관념을 깨고 이제 오히려 이 깊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에는 더 적합한 언어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장르의 예술 가곡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게 독일 예술 가곡 리트입니다. 시와 노래가 즉 문학과 음악이 하나로 만나는 그런 예술이 이제 독일에서 꽃피우게 됩니다. 그 서정시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계산하고 쿠팡에서 사고 이런 거 말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내면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로 만든 게 서정시인데 이 서정시를 이제 노래를 하는데 리릭이란 단어와 리트란 단어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아까 봤던 리라가 똑같이 리라가 어원입니다. 그 근원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헤어졌던 시와 가수와 반주자가 각각 독립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정시와 노래와 피아노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더 성숙한 상태로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저 읽으려 말고 늘 노래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잘 구현한 작곡가가 있었으니 동시대인 슈베르트였습니다. 시심 가득한 청년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를 노래로 환원시켰습니다. 이 3년으로 된 아주 단순한 간단한 노래인데 그걸 그대로 3개의 3년으로 된 거. 연이 뭔지 아시죠? 3개의 연으로 된 연이 맞나요? 절이죠. 3개의 절로 되어 있는 노래를 그 유절 가곡이라고 해요. 왜 우리 찬송가처럼 1절, 2절, 3절 똑같은 노래를 가사 다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슈베르트가 아주 가장 단순한 형식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넣고도 그 말을 강약 그러니까 za ein knapp ein Reislein 강약 이걸 트로케인 미터라고 이제 시에서는 하는데 강약격으로 된 운율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음악에서 4분의 2박자를 쓰고 4분의 2박자면 한 마디에 2박이 들어가는데 그 2박을 반으로 쪼개서 강약 za ein knapp ein Reislein 가장 단순한 리듬 형태, 가장 단순한 피아노 패턴으로 강약 쿵짝을 이용해서 그 괴테가 원하는 그 시의 운율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절에서는 여러분 뭐 이거 거의 다 많이 아시겠지만 소년이 들장미를 보고 어머 너무 예쁘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사랑에 빠지죠. 2절에서는 너 예쁘니까 내가 너를 꺾어서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겠다 소유하겠다는 그랬더니 들장미가 뭐라고 대답 하냐면 너가 날 꺾으면 난 널 찌를 거야 내 가시로. 와 이게 1815년 곡인데요. 많이 발전했죠. 아까 그 제비꽃은 어땠죠? 내가 저 여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뒤집어졌잖아요. 와 세졌습니다. 너 찌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가사를 보시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전주가 딱 2마디인데요. 그 찌른다는 거를 그 저항하는 거, 그 갈등을 완전히 뒤집어서 약강으로 액센트까지 저기 있거든요. 가시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되잖아요. 근데
1분밖에 안 되는 저 간단한 간주에서 그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근데 뭐지? 내가 생각하던 두 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베르너의 두 점이에요. 1829년 좀 나중에 나. 우리 이제 좀 지루할 때도 됐으니까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거가 더 익숙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베르너는 그 강약 대신에 장단 리듬으로 했죠. 다다다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베르트의 시든꽃 한 곡씩 이제 예술 가곡이 탄생했으니 한 곡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곡씩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이 꺾이니까 이제 시들었네요. 그 소년 때문에 꽃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슈베르트의 연가곡 쉐네 밀러이라고 이제 물방앗간의 아가씨 중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한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곡을 뽑아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데 18번째, 20곡 중에 18번째 곡이에요. 꽃이 왜 시들었겠어요? 사랑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자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무덤, 또 무덤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자꾸 무덤이 나올 겁니다. 내 무덤에, 그러니까 사랑이 끝났다는 게 이제 무덤. 내 무덤 속에 그녀가 줬던 꽃들을 같이 놓겠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시들고 창백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든 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슈베르트가 4분의 2박자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물기가 없어서 건조한, 그래서 소리가 다 하지 못하고 자꾸 끊어집니다. 그 쉼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여러분이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 공백이 사실 이게 참 정말 너무나 천재적으로 그 시든 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계속 너희들이 왜 이렇게 창백하고 하냐고 할 때도 계속 쉼표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쉼표가 한마디가 쉼표 반, 음표 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조가 바뀌죠. 기전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슬픈데 그 다음에 희망이 깃드는 그런 조가 같은 으뜸음인데 바뀝니다. 가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가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 희망이 되냐면 언젠가 그녀가 이 언덕을, 이 무덤이 있는 언덕을 거닐다가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소녀는 진짜였어. 진실했어. 정말 날 사랑했어. 여기 true이란 단어를 쓰는데
true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했어. 그렇게 그녀가 생각을 해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너네들 다 나와. 꽃들 이제 5월이 올 거고 겨울은 물러가라. 이제 꽃을 다 나와. 무덤에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든꽃이 아직도 여기 누워 있는데, 오른손에서는 시든꽃이 있는데 아래가 이어집니다. 그쵸? 그녀의 사랑이 건조했던 소리들을 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는 쉼표가 없어집니다. 전부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정말 그거를 외칩니다. 가라. 겨울은 물러가라. 5월이 와라. 그러면서 포르테를 계속 외칩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계속 똑같이 같은 말을 외칩니다.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피아노 후주에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서 Sah ein klein Röslein stehen, Röslein auf der Heide,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lieb er schnell es nachzusehen, saß mit vielen Freu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 Knabe sprach, ich breche dich, Röslein auf der Heide. Röslein sprach, ich steche dich, dass du ewig denkst an mich, und ich will's nicht lei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 Und der wilde Knabe brach's Röslein auf der Heide. Röslein wehrte sich und stach, half ihr doch kein Weh und ach, musste es eben lei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 Ihr Blümlein alle, die sie mir gab, euch soll man legen mit mir ins Grab. Wie seht ihr alle mich an, so wie, als ob ihr wüsstet, wie mir geschehen. Ihr Blümlein alle, wie welk, wie blass, ihr Blümlein alle, wovon so nass. Ach, Tränen machen nicht Maien grün, machen tote Liebe nicht wieder blühen. Und Lenz wird kommen und Winter wird gehen und Blümlein werden im Grase stehen und Blümlein liegen in meinem Grab. Die Blümlein alle, die sie mir gab.
Kann Blümlein halte heraus, heraus, der Mai ist kommen, der Winter ist aus. Und wenn sie wandelt am Hügel vorbei und denkt im Herzen, der Maid ist treu, dann Blümlein alle heraus, heraus, der Mai ist kommen, der Winter ist aus. Dann Blümlein alle heraus, heraus, der Mai ist kommen, der Winter ist aus. 우리의 희망대로 5월은 오지 않고 그럼 청년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희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만곡 두 곡을 준비했는데 슈만은 문학 청년이던 슈만은 진짜 이제 이 가곡을 정말 새로운 경지로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주 고전을 탐독했고 문화 뭐게 해박했고 또 시도 굉장히 이해도가 많았고 그래서 슈만에게 있어서 이 가곡은 완전히 무슨 합일의 경지 시와 음악이 게다가 슈만이 이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피아노 파트를 너무나 또 너무나 표현력 있게 썼고 또 피아노는 또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로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슈만이라는 문학 청년이 딱 가곡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곡이 정말 이제는 막 꽃피게 만개하게 된 겁니다. 이 나의 장미라는 곡은요. 얘도 또 시들어서 죽어가는 장미입니다. 예술 장르는 꽃 피우는데 꽃은 시들어서 죽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꽃이 시드는 것을 슈만은 아까 슈베르트는 쉬표를 표현했는데 슈만은 하행선율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고개 숙이고 창백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근데 화성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화성이 밑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율도 역시 내려오는데 이거 참 재밌는 게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에 음이 하나가 띵 하고 나옵니다. 똑같은데요? 아니다. 안 나올까요? 이거는 뭐 답이 여기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지만 또 그 삶에 대한 희망 그것이 탱하고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하시면서 참 그런 저렇게 하나 울림이 굉장히 이렇게 곡에다 색깔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지만 그냥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놓지 않는 자 그래 장미 네가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나는 깊은
그러면 깊은 그러면은 깊고 둥클레는 그 어둡고 깊은 샘으로부터 물을 너한테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장미가 이렇게 꺾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둡고 깊은 이걸 보니까 아까 그 검은 숲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 독일인들의 그 영감의 원천. 근데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그 원천적으로 그 깊고 어둡고 깊은 샘으로부터 그냥 수돗물을 틀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정말 너를 살리고 싶다는 그런 거를 시에서 표현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또 화성이 이게 어디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깊은 느낌이 나죠. 처음엔 그 어두운 그 샘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네가 설사 기쁘게 일어나지 못할지언정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는 거는 뭐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이 상행선율이 여기서 나오고 결국은 다시 쓰러지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보면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치지 않아도 이따가 다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데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그 죽음을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저는 이 시가 그렇게 저한테는 들어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시를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음미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됐네. 순서가 다시 앞으로 갔다 가지고. 자, 그 다음 곡은 이제 미르테와 마지막 곡입니다. 장미를 가지고. 미르테는 이 1840년대 곡인데 이게 1840년이면 슈만이 30살 때고 클라라가 21살 결혼하던 해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 엄청난 투쟁 끝에 결혼을 뭐 저렇게 하는 사람이 다 있나 소송까지 해가지고 어째 그 이야기는 또 너무 기니까 저렇게 해갖고서는 뭐 거의 쟁취하듯이 한 결혼 그때가 근데 또 가장 슈만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감이 많이 있었을 때고 그 슈만의 그 사랑은 모두 가곡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가곡을 뭐 거의 2, 3일에 하나씩 쏟아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려면 시를 이미 그만큼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막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곡입니다. 근데 미르테와 장미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면 미르테는 그래서 신부의 부케로 독일 사람들이 쓰던 그런 꽃이고 장미는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이 시가 쉽지 않습니다. 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미르테와 장미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책을 장식한다는 거예요. 책을. 옛날에는 지금같이 책이 지금보다 훨씬 귀했잖아요. 종이도 귀하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막 양장본으로 막 원래 그때는 귀한 물건이었는데 그거를 또 금박을 입히고 꽃으로 장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걸 관처럼 장식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또 그런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사랑이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랑을 넣고 싶은데 사랑을 대신에 뭘 넣냐면요. 노래를 넣겠다고. 이 책에다가 내가 노래를 넣겠다. 그리고 관처럼 이거를 꽃으로 귀하게 장식하겠다. 이렇게 시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무덤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잘라졌네요. 네, 그 무덤이 자, 이 목걸이도 수명을 다했습니다. 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언젠가 다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갑니다. 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의 그 무덤에서 이 꽃이 갑자기 제가 내 무덤에서는 평화의 꽃이 피겠다. 근데 내가 완전히 죽으면 계속 그 아까 아델라이드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무덤의 이미지가 완전히 내가 다 죽으면 꽃이 피는 그 이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꽃이 피면 사람들이 꺾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 무덤에 있는 한 꽃은 계속 필 것이다. 그리고 꽃이 핀다는 게 꽃이 만발한 것처럼 돼서 과거에 막 사랑이 불꽃처럼 튀던 그 씬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보면 여기 밑에 이 베이스 선율을 연결하면 사실은 이게 전초가 됐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선율서인데 이게 C로 시작하면 도시라거든요. 그 클라라나 C, 네, L, A 뭐 이렇게 그 숫자를 음으로 환산하면 그게 클라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슈만이 저거 이제 저때 뭐 클라라한테 완전히 그래서 클라라 이름을 저렇게 많이 썼어요.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재미로 알려드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연주할 때 뭐 별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냥 지적인 유희. 네, 클라라 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막 솟구쳐 오르죠. 그게 지금 전주한 거를 레샵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 다시 들리시나요? 같은 음이 내려왔다가 다시 고음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레샵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거기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음인 것 같습니다. 그녀.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칩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니. 그리고 꽃이 피었다, 자기가 무덤에 있는 한 꽃이 핀다는 것을 꽃을 또 이렇게 막 꽃이 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옛날 과거에 꽃이 정말 피기를 막 희망하면서 점점 그러면서 옛날에 막 불꽃 튀던 그 씬으로 이어집니다. 에트나 화산에서 용암처럼 막 한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질지 끝나서 끝나더라도 다들 그런 적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그게 막 불꽃이 이렇게 튀면서 막 이렇게 막 육중한 코드가 막 스타카토로 막 포르테로 불꽃이 튑니다. 그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꽃이 막 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꽃이 튀던 이제는 그게 다 죽은 시체처럼 이제 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리베스가이스트 사랑의 영혼이 이 위에 내리면 옛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하면 사랑의 영혼이 임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랑의 영혼이 임하는 장면이 마법처럼 나옵니다. 음악에서. 여기 처음에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슈넬러라는 거는 더 빠르게. 조금 빨라졌다가 리타르단도 느려지고 또 리타르단도 하고 랑자머 온투 인멀 랑자머 더 느려지고 계속해서 더 느려지고 어디까지 느려지라는 걸까요? 또 리타르단도 하고 아다지오 아주 느리게. 그러니까 시간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정말 이거 정말 너무 마법과 같은 마법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시간이 해체되고 저 먼 나라에 있는 그녀한테 이 책이 간다. 그러니까 공간도 해체되는 거, 시공간이 해체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피아노가 막 진짜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이렇게 막 음들이 빠르기도 하고 빨라졌다고 갑자기 느려 떠서 막 이렇게 계속 8분 동안 막 떠다니죠. 영혼은 그러지 않을까요? 영혼을 음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이 그게 마법처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책에 그녀가 그 책을 열면 그 책에서 죽어있던 활자들이 살아나서 나한테 사랑의 입김을 불어줄 것이다. 그런 체험이 사실 좀 있지 않나요? 어떤 책 고전이나 경전이나 성경 같은 그런 책을 보면 그게 살아서 실제로 나한테 올 때가 있잖아요. 소설을 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노래를 심고 그게 그렇지만 그녀한테 가고 열고 사랑의 영혼이 부어지는
이슬처럼 내리는 시어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또 모호하게 슈만이 끝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여러분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이네의 시가 그렇게 좀 이중적이라서 슈만도 그렇게 진짜 그럴까 아닐까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Im holden Ländgeschmeide, die Rose meiner Freude, die schon gebeugt und blasse, vom Hasenstrahl dir Sonne. Reich ich dir Becher Wasser aus dunklem, tiefen Brunnen. Du Rose meines Herzens, vom stillen Strahl des Schmerzens bist du gebeugt und belassen. Ich möchte dir zu Füßen, wie dieser Blume Wasser still meine Seele gießen.
redest du wie den Totenschrein und sagen meine Lieder hinein. Wo könnt ich die Liebe sagen hinzu? Auf dem Grabe der Liebe wächst Blümlein der Ruhe, da blüht es hervor, da pflückt man es ab, doch mir blüht's nur, wenn ich selber im Grab, wenn ich selber im Grab. Hier sind nun die Lieder, die einst so wild wie ein Lavastrom dir dem Bettlein quillt, hervorgesteht aus dem tiefsten Gemüt und rings die blitzende Wunden versprüht. Nun liegen sie stumm und totengleich, starren sie kalt und nebelbleich. Doch aufs Neu die alte Glut sie erhielt, wenn der liebe Geist einst über sie fliegt. Doch aufs Neu die alte Glut sie erhielt, wenn der liebe Geist einst über sie schwebt. Und es wird mir im Herzen viel Ahnung, der liebe Geist einst über sie taut. Einst kommt dies Buch in deine Hand, du süßes Lieb, im fernen Land. Dann löst sich des Liedes Zauberbann, die blassen Buchstaben schauen dich an, sie schauen dir fliehend ins schöne Aug und flüstern mit Wehmut und 해피엔딩을 맞으셨나요? 그러시길 바라고 마음속에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고 사랑의 부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